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범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7월 15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또 변동성 심한 장이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습니까? 시장이 이렇게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주식시장이 쉽게 돈을 못 벌게 만들어 놨다 했잖아요. 뭘로? 변동성으로. 이 변동성이 다 주식시장의 속성이니까요. 왜 이렇게 올라가지? 그리고 왜 이렇게 속절없이 빠지지? 그게 주식시장의 속성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면 익숙해지면 이제 재밌어집니다. 한 번씩 뭐 축구도 그렇고 뭐 모든 스포츠가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되면 오히려 더 재미가 없겠죠.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재밌는 거잖아요. 그리고 강팀을 만났을 때 더더욱 재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식중독 걸렸을 때 그때 축구하러 갔다가 온몸에 진땀이 계속 식은땀이 나는 가운데 하필이면 또 그날 그 팀이 저희가 이때까지 상대했던 팀 중에 제일 강한 팀이었어요.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상대가 너무 강해서 그날 저희가 한 10대 4 정도로 진 것 같은데 상대에 이 K3 선수가 3명이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K3, K1, K2, K3까지는 거의 뭐 다 프로 선수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쩐지. 그런데 저희 아들도 그때 같이 차기는 했었는데 어제도 같이 밤에 사우나하면서 이때까지 그래도 공천 중에서는 제일 재밌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가 강팀이었으니까. 저도 재밌다는 거죠. 이번 주식시장도 그렇고 이 주식시장이 돈이 걸려 있다 보니까 뭐 여기서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 변동성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을 보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근데 그냥 평가손만 날 뿐이에요. 이런 어려운 장일수록 우리가 지나고 보면 이런 게 다 주식시장의 속성이고 서핑하고 제가 많이 비교하잖아요. 파도 오히려 제주도에 태풍이 올라오니까 그 파도를 즐기러 간다는 우리 태국님처럼 이 변동성에 익숙해지면 투자가 재밌어집니다. 자,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조앤디님이 1등 어제 댓글 올리셨고 그 다음에 바오리님, 충정도 토끼님, 선영이님 그리고 모멘텀 76님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힘내시고 스마일 하세요. 긍정 에너지 뿜뿜 우리 모두 함께 나눠 보아요 하셨습니다. 이익이 적자나고 이익 사이클에서 장기 공급 계약으로 이익 변동성이 줄어들 거라고 전망하는데 시클리컬인가요? 이익 변동성이 이제 줄어드는 게 하나의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장기 공급 계약이 100%는 아니잖아요. 100% 아닙니다. 지금 20에서 25% 정도 장기 공급 계약이고 그 장기 공급 계약조차도 예전에 조선 사이클, 빅 사이클이 왔었던 2007, 8, 9 요때 나중에 2013, 14, 15년도에 조선 빅베스가 발생했을 때 분기마다 뭐 어닝 쇼크가 발생하는데 그 전에 맺었던 계약조차도 위약금 물고 취소가 막 나옵니다. 취소가. 그래서 이 장치 산업이라서 그래요. 장치 산업이라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그래서 뭐 자본제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수요가 조금 늘어난다고 해서 그러면 생산 더 해 하면서 뭐 한 2억만 투자해서 기계 사와가지고 뚝딱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장치 산업은 이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공급 계약이 이익의 변동성을 줄어들게 만드는 건 맞지만 시클리컬은 맞습니다. 올해 1월에 입문한 주린이입니다. 이란 전쟁을 맞이하고 다 털었다.
멘탈도 다 털렸었는데 다행히 남편이 채슬리를 발견하고 저를 여기로 이끌었네요. 5월에 일임하고 전문의 부추 된장국 찜 받았는데요. 우선 정리 차근히 하면서 조금씩 더 밀어 넣으려는 게 목표입니다. 우선 10% 더 넣었고요. 멘토를 가지고 있는 지금은 든든합니다. 네. 저희 오시는 고객분들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리죠. 앞으로 하실 일은 그냥 저희 믿고 계시다가 어제처럼 와 이거는 이제 거의 바닥이다 싶었을 때 내가 뭘 사야 되지? 뭘 사야 될지 고민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냥 저희 일임 계좌에 2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하고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산다는 거죠. 뭘 사야 될지 고민을 하루 종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희가. 그리고 왜 지금 이걸 사고 이걸 팔았고 뭐 이런 거는 유치원생이 프로야구 선수한테 왜 거기서 그거 왜 슬라이드를 던졌어? 왜 거기서 왜 볼을 던져? 왜 직구 안 던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궁금한 거는 이해하지만 운영하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슬기로운 방법은 그냥 모든 스트레스 저희한테 다 맡겨놓으시고 중간중간에 여기서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을 때 하고 야 이거 너무 많이 벌었는데 좀 뺄까 싶을 때 부분 해지 3억이 한 5억 됐는데 한 1억 뺄까? 그러면 1억 해지할게요. 딱 하면 저희가 알아서 1억 팔아서 이틀 뒤에 찾을 수 있도록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어제 편집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어제 업로드가 좀 늦어졌습니다. 어제 많이 기다리셨을 건데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좌 보기가 겁이나 회피하고 하루 종일 시스판도 안 보고 저녁 일찍 먹고 그나마 전무님 편안한 목소리 들으면서 안정을 취해봅니다.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안 보는 게. 저 댓글은 자주 못 남겨도 매일매일 모든 컨텐츠 열심히 듣고 있어요. 부산으로 다시 내려온 지도 반년 됐는데 역시 부산이 좋네요. 서울은 부산보다 더 덥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거나 너무 비 오거나 하는데 그래도 짜증내지 말고 즐거운 여름 보내보아요 하셨습니다. 부산 내려가 계시군요.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툭하면 나 무인도 가서 살 거야. 그런 얘기를 예전부터 하셨는데 지금도 도심 한 가운데서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요즘도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 사람에 치여서 살고 이 아버지처럼 1940년생이시면 10살 때 6.25 전쟁을 겪으셨잖아요. 그리고 태어나셨을 때는 일제치하였었고 저희 아버지 세대만큼 힘든 세대도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할아버지께서 또 전쟁통에 부산으로 피난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자수성가 하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인도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요즘 같은 경우에 보면 부산도 그렇고 여수 이런 데도 예전에 제가 골프 칠 때 여수나 저기 해남의 땅끝마을 그런 데 가보면 이 다도해가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뭘 세상을 이렇게 아둥바둥 사냐. 그냥 그런 다도해가 바라보이는 바다에서 거기서 뭐 돈이 얼마나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데서 진짜 유유자적하면서 읽고 싶은 책 읽고 편안하게 내 시간을 즐기면서 그러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도 가끔씩 들긴 합니다. 하지만 워런 버핏을 보면서 찰리 먼거를 보면서 나의 운명은 그냥 죽을 때까지 주식할 운명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일 10시에 올라갑니다. 아까 네, 10시에 13분 왔다 가셨는데 왔다 가신 분이시군요. 유재춘님. 네. 걱정 1도 없어요. 그리고 모닝브리프 실시간 2000 체슬리 저점 지표 제가 처음 했어요. 요번에도 정확하죠. 그러니까요. 지우 아타네호 님이 이 체슬리 2000 넘어가면 시장 바닥인데 딱 하셨는데 며칠 전에 월요일이었나요? 2000 넘어가면 바닥인데 했는데 1976명 뭐 80명 하다가 2000 안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더니 역시 진짜 그날이 바닥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제 2200 훌러덩 넘어가더니 네, 완전히 대바닥 딱 찍었습니다. 네, 꼭 맞았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우 아테네호 님이 보면 약간 이 EQ가 뛰어나신 분이에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셔서 이 주변을 잘 살피시다가 네. 2000 체슬리 휴먼 인덱스를 발견하셨습니다. 지우 아테네 님도 또 책 한 권 보내드릴게요. 시계로 할아버지의 이 두 번째 책이 나왔는데 네, 시계로 할아버지의 두 번째 책 주식 투자의 그릇 90세 현역 트레이더 시계로 할아버지의 1:1 부자수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건 허상이야. 결국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용기라네. 투자 경력 71년, 자산 240억. 일본의 워런 버핏, 시게루의 투자 입문서. 네. 아테네 호원님한테는 주식 투자의 그런 요 책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전에 뭐 추천사 한 거라 저희 저 투자해 본 제 인쇄군요. 인쇄가 한 110만 원 나왔다고 보내준다길래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인쇄 보내지 말고 그 책으로 보내라고. 그래서 책 받아서 다 이렇게 선물해드리는 걸로 쓰고 있습니다. 뭐 축구하는 후배들 다 보면 아둥바둥 참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 동생들이나 주변 분들한테 책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17일 제헌절에 전시회 가려고 문의했는데 아쉽게도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17일 날 미리 신청을 하면 또 열어줄 수도 있다고 해서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내일 결정이 된다네요. 내일 응답을 받아서 17일 문을 여는지 안 여는지 금토 열어달라고 일단 요청은 해놓은 상황입니다. 전무님 내일 아침은 발걸음도 가벼이 이태리로 떠납니다. 망중한 만끽하고 잘 누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모닝 브리프는 공부 안 해도 되니까 패스하고 웜의 신박은 자장가로 들으려고요. 아유 부럽습니다. 이태리로 여행 가시는군요. 저도 유럽 배낭여행 했을 때 꼭 반드시 들려야 된다 싶으면 유럽에서 저는 반드시 딱 한 군데 가야 된다면 로마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셔가지고 구경 잘하고 건강하게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무님이 욕하시는 모습 상상이 안 되네요. 사실 욕을 잘 못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욕을 안 하시다 보니까 옛날에 이 고등학교 때 가끔씩 보면 싸울 일이 있잖아요. 남자 고등학교에서는 싸울 일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제 친구 욕하는 걸 보고 욕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정말 맛깔나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욕하는 걸 외운 적이 있어요. 욕할 때는 저렇게 욕을 하자. 근데 욕이나 이런 것도 말버릇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말 습관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한테 좀 감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말투, 좋은 말버릇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런 속어라든지 욕을 안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 친구를 만났는데 제 친구가 그 대학생 아들을 제대한 지 며칠 이제 일주일 된 아들 축구 데리고 와서 같이 축구하고 저녁 먹는데 그 친구가 이 새끼는 뭐 이러는 거예요. 너무 듣기 거북한 거예요. 저희 아들도 같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나중에 목욕하면서 너무 앞에서 보는데도 불편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자식이니까 편하게 해도 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남자애였는지 여자애였는지 남자애기였네요. 보니까 그 3살 4살짜리 한 3, 4살 된 것 같아요. 3, 4살. 3, 4살짜리가 엉얼엉얼거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아빠가 딱 그 무릎 꿇고 딱 앉더니 I beg your pardon 하면서 I beg your pardon 이 말은 정말 정중한 표현이잖아요. 나는 당신의 용서를 구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냥 excuse me도 아니고 say that again도 아니고 I beg your pardon 하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앞으로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3살 난 아이한테도 존중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인관계의 가장 핵심은 존중.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리스펙트. 우리 직장 동료든 아니면 뭐 배드민턴 동호회가 됐든 아니면 대학 동기 모임이다. 고등학교, 초등학교 동기 모임이다. 어디서든 대인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지켜야 될 덕목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하다고 자기 자식한테도 보면 좋은 표현을 쓰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자꾸만 3000% 빠져가지고 장이 조금 좋아졌다고 이렇게 자꾸 또 3000% 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5월에 인터넷 가입하여 모닝브리프, 웜의 신방, 별주부전 등을 시청하면서 매일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간 느낀 것 중 하나가 매일 급변하는 시황을 파악하고 종목 공부하고 매매 전략도 수립하는 것 등으로도 하루가 모자랄 건데 전문인 및 최설리 분들은 그런 과정들을 매일 공유해 주시고 소통까지 꾸준히 해 주시니 참 대단하다는 겁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별주부전에서 캔슬림 점수를 산출할 때 그 종목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왜 안 하는지가 매번 궁금하였는데 어제 웜의 신박에서 전무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별주부전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들 내공이 있으셔서 괜찮겠지만 혹시라도 캔슬림 점수만 보고 해당 종목이 과열되었을 때 매입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괜한 노파심이 들기도 합니다. 좋은 댓글 써주셨어요. 더치킹님도 주식 투자에 글을 책 받아가세요. 네. 저희 회사로 전화하셔가지고 책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턴도 하고 계시니까 별주 버전에 한번 오세요. 네, 별주 버전에 방청권을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책 사인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방에 계시거나 멀리 계시면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마이너스 30% 빠졌는데 애플은 신고가네요. 빅테크가 부럽습니다. 우리나라 오늘 아침 모닝 브리프에서 신고가 보니까 하나금융인가? 신고가더라고요. 어제 IBM은 25%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아직 멀었나 봅니다. 아침 출근길에 프리장에서 이익 다 반납하고 본전 온 하이닉스를 매도해버렸습니다. 본장에서 조금 회복된 걸 보니 역시나 제가 팔았으니 이젠 오려나 봅니다. 이 부분인데
주식을 몇백억 하시는 또 분이 그 회장님이 사람을 보냈다 했잖아요. 근데 전부 이제 반도체 100% 몰빵돼 있길래 지난주였었죠, 그죠? 네, 제가 왜 지금은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쭉 설명드리면서 그 얘기 말씀드렸죠, 그죠? 사업하신 분들이 되는 종목으로 몰아가는 건 잘하시는데 파는 걸 할 줄 모르신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거든요. 아마 본전되면 파실 거라고. 왜냐하면 사업하는 분들이 또 손해 보는 거는 싫어하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날 때 막 좋아하시다가 파는 걸 못 하시기 때문에 결국 언제 팔게 되냐? 본전에서 더 이상 여기서 더 빠지면 이제 내 원금이 까지니까 내 원금 까지는 거는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하면서 본전에서 파실 거라고. 왜냐하면 또 다른 회장님도 그렇게 테슬라를 본전에 파셨으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쭉 말씀드렸더니 뭐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동안에 처음 뵌 분들인데 지금 그 회장님이 어떤 식으로 주식을 운용하셨을지 제가 쭉 다 설명하니까 네, 깜짝 놀라면서 조만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 하이닉스가 어제 같은 경우에 거의 고점 대비 한 45% 났잖아요. 제가 최근에도 모닝브리프에서 최 부사장한테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가 5천 원에 샀는데 만 원이 되면 와 100% 와 내 계좌에 100% 수익 났네. 근데 이 떨어질 때 시장이 하수상하고 좀 위험하다 싶을 때는 우리가 이걸 잘 팔아서 수익을 확정을 잘 시켜야 된다고. 왜냐하면 100% 난 게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확 다 없어지는데 5천 원이 만 원 갔는데 50% 빠지면 다 날아가는 거고요. 40% 빠지면 그죠? 40% 빠지면 80% 수익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 원이 다시 6천 원 됐으니까. 그럼 5천 원에서 6천 원이면 20%밖에 수익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 같은 수익 중에 80을 다 날리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세종 부자님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6천 원에 샀는데 만 원이 돼서 아니면 그거죠. 한 180만 원 좀 언저리에 사셨을 거니까 예, 그렇게 사셔가지고 290 나갔을 때만 하더라도 뭐 기분 째지죠. 그런데 이제 거의 본전 되면 여기서 더 손해 나는 건 싫으니까 매도를 하셨을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캔슬림을 통해서 매수 진입은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을 그래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이런 과정에서 배워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도 세종 부자님은 이런 댓글을 쓰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이제 피드백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가장 강한 주도주 하이닉스를 또 170만 원대에서 사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으로 성공하실 수 있는 자질이 아주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좀 많이 버셨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코스피 선행 PER이 5.8배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흔들면서 개인들이 5.8조를 패닉셀 했으니 외국인과 기관이요. 일부러 흔드는 게 아닙니다. 많은 오해들이 늘 있는데 기관도 저희 업계에 수백 개의 기관들이 있고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외국인과 기관들이 서로 전화하면서 야 흔들자 하면서 매매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기관들도 패닉셀링을 하게 돼 있고요. 외국인들도 로스컷 규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하게 돼 있고 결국은 기관과 외국인 사이에서도 바보처럼 바닥에서 지지는 하우스가 있고 바닥에서 또 사는 하우스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 5월 초에 다 정리하고 2달간 쉬다가 최근 하락에 매수하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거의 풀 매수가 되어버렸네요. 기존에 삼전닉스 없어서 포모 많이 느껴서 오늘 조금 줍줍해 놨습니다. 잘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오,
대단하신데요. 그저 어제 같은 경우에 줍줍하셨으니까. 솔트님도 저도 오늘 지수 매수했습니다. 솔트님도 이제 고수 다 되셨습니다. 자, 그 댓글 다시는 그 정성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 그런 인격적으로도 참 훌륭하신데 주식도 잘하시는군요. 솔트님은. 일임 안 했으면 어쩔 뻔했을까. 공감 100% 하셨고요. 현금 준비하라고 하신 전무님 하라는 대로 할 걸. 일괄매도 배우고도 실천 못하고 숫자만 보고 실실대다가 매도 타임 놓치고 저에게 욕하고 자책하고 있었는데 전무님도 그러셨다니 위로가 되네요. 졌지만 배우는 장입니다. 네, 나마스테님도 네, 박현주님이시네요. 고수 다 되셨습니다. 미국 LA에서 부산 왔습니다. 저도 제게 꿀밤 주며 자책했어요. LA에서 부산 가셨군요. 피터 님이신데 네, 서울 오시면 한번 들리세요. 네. 오늘 제 권유로 아내가 일임 시작했습니다. 못하는 거에 애쓰지 말고 채슬리와 함께 멀리 가려고 합니다. 네. 아내분 부자 되시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요즘 증권사 여기저기서 반도체 안 좋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일단 전자 매도하였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반도체 좋다더니 전쟁 때문에 안 좋아진 걸까요? 그게 좀 이상한 거잖아요. 전쟁 때문에 안 좋아진 건가? 아니잖아요.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유가가 들썩거렸고 거기에 또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거기에 이제 베타가 높은 그런 반도체를 비롯한 IT 기업들이 빠질 때 좀 심하게 빠지고 물론 기타 좀 고금리 상황이 또 되다 보니까 현금 창출이 되지 않고 있는 바이오 이런 것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약세장 분위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빠졌는데 우리가 항상 피터 린치 얘기 말씀처럼 네, 주가를 보기 전에 더 그 뒤에 있는 기업을 봐야 된다는 거죠. 과연 전쟁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좋아졌던 건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뭐 2배짜리 레버리지로 막 몰렸을 때 그럼 2배짜리 레버리지로 몰렸을 때는 회사가 뭐 좋아지는가? 오히려 종업원가의 그 이익 배분 문제 때문에 사실 주주한테는 오히려 약간 악재가 발생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도 주가는 오히려 더 올랐죠. 사실 그냥 산수만 해봐도 자본가 주주가 가져가야 될 몫이 노동자가 가져가야 되는 몫이 높아지면 주주가 가져가야 되는 몫은 낮아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세금이 낮아지잖아요. 그럼 주주 몫이 높아지죠. 세금을 올리면 주주 몫이 낮아집니다. 똑같은 건데 그럴 때 오히려 약간 주주 몫이 낮아질 때 주가는 더 올라갔고 아무 상관없는 이런 전쟁 얘기에 금리가 높아서 시장이 좀 영향을 받는 건데 주가는 빠졌죠. 그래서 기업을 보면서 기업의 가치 대비 지금 주가가 싼지 비싼지 지금 얼토당토하게 거품이 만들어졌는지 그게 이제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지. 이 전쟁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이런 걸로 좋은 가격이 된 거잖아요. 투자하기 이제 좋은 가격일 때 파시면 안 되고 투자하기 나쁜 가격에 사면 안 되고 항상 좋은 기업에도 항상 주가는 좋은 가격이 있고 나쁜 가격이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업은 좋은 기업에만 투자하면 되잖아요. 나쁜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데 반드시 좋은 기업의 주가가 좋은 가격은 아닐 수 있다는 거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요 얘기는 왠지 우리 임감독이 쇼츠로 또 만들 것 같은데 방금. 어제 일부 주식 손절해서 현금을 마련한 후 오늘 9시 기점으로 연락에 삼전닉스 물타기해서 오후에 반도체 겨우 약간의 익절로 마무리했습니다. 잘했는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좀 후련하네요.
야, 그저께 주식을 손절하면서 현금 만들어 놨다가 어제 그 패닉 셀링 나올 때 거기서 다시 물타기해서 오후에 수익 내고 일부 익절하면서 또 현금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잖아요. 자유라는 가치님 고수십니다. 네. 어떻게 매매하셨는지 딱 보면 이분은 네, 선수십니다. 선수. 매일 아침 2번씩 전문인 만난 지도 1년이 지나는데 주식은 못하고 있어요. 조카 딸이 교통사고로 병가 중이라 채슬리 모닝브리프와 웜의 신박 권했어요. 주식은 잘 몰라서 책을 선물하려고 해요. 선생님이라 주식은 몰라서 조카 따님이 전무님께서 추천해 주세요. 첫째,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또 다른 거 2권 추천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또 제 책을 추천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규칙 파괴자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드렸잖아요. 규칙 파괴자 이 책도 괜찮습니다. 주식을 좀 잘 모르는 분이 읽어보기 좋은 책이 규칙 파괴자. 네.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구나에 대한 개념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주식에 미국 주식은 어떻게 투자하는 게 맞는가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이 제로 투 원을 보셔야 된다고.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 피터 틸,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좀 하신 분들, 이런 책 나는 다 읽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성공 투자를 위한 최소한의 반도체 지식. 네, 요 책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아직 제대로는 못 읽었는데 이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 기술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잘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을 좀 그동안에 좀 하신 분들은 요 성공 투자를 위한 최소한의 반도체 지식, 요 책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들어와서 5년을 꼬박 해봤지만 평균 연 5%를 넘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은행 이자 벌려고 1년 내내 쓰지 말고 이제 진짜 채슬리에 일임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네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손해 안 본 것만 하더라도 본전한 것만 하더라도 제가 상위 20%라고 했잖아요. 본전하신 것만 하더라도 네, 프로가 되는 거거든요. 주식으로 15% 정도의 수익을 낸다. 프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프로가 되기 위한 훈련을 못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손해 안 나고 은행 이자 정도 이상 버신 것만 하더라도 저는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채슬리를 만난 후 변동성은 늘 기회다라는 말을 실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좌를 분리해서 하나는 이익 난 것을 나누어 모멘텀이 생길 때마다 연습 삼아 해봐도 좋다고 하셨는데 늘 현금을 보유하고 지수가 과매도 구간이다 싶을 때 매수하면 좋은 결과를 얻으면서 주식시장을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정이 세게 나오지만 2000대에서 9000대까지 오른 장에서 30%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늘 그랬듯 코스피 지수를 매수했습니다. 지나보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추억이 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채슬리 AI에서 이 바이더 딥 이런 신호를 만들어서 그것만 하더라도 1년에 내내 놀다가 그 신호 나올 때만 툭 들어가서 매수해도 지난번에 3년 연속 연 40%씩 수익 나왔거든요. 올해는 이게 지수가 너무 올라서 그런지 그 신호가 안 나오고 그 풋콜레이션만 이제 뜨고 있는데 이 부분에 좀 손을 봐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전략 중에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확률 높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으면 그죠? 요 계좌마다 다른 전략을 쓰는 거죠. 액션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조정이 올까 했는데 다른 차오르면 진다는 게 맞네요.
보나베티님이 전해준 명언처럼 우리 모두 다 지는 것 없이 배움이 가득한 조정장 되길 소망합니다 하셨습니다. 꾸준하게 최설리 방송 보고 주식에 입문한 주린이지만 절로 겸손해지는 장인 것 같습니다. 늘 관대하고 친절한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변동성이 큰 장에서 주식은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른손으로 위아래로 웨이브를 하는 모습. 네. 그 말씀과 손동작을 떠올리며 오늘도 평안하게 지나갑니다 하셨고요. 랩가입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광주 사람인데요 하셨는데 그 오늘까지 한 투에서 랩 모집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목표 전환형 말고 그냥 성과형, 개방형 지금 이 지수대에서는 하셔도 됩니다. 네. 요즘 시장 너무 반도체만 이야기해서 슬퍼요. 다른 반도체 다들 반도체 저는 다른 것도 궁금한데 네. 오히려 다들 얘기 안 하는 걸 사야 1, 2년 지나면 수익이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반도체 한다고 해서 슬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종목이 자꾸 소외되는 것처럼 느끼시는 것은 당연한데 결국은 주식시장은 외로운 싸움을 하는 사람이 수익을 내는 장입니다. 저도 웃자다 알게 되었는데 일임 뜻이 뭡니까 하셨습니다. 일임은 맡기다는 뜻이죠. 네. 근데 이 금융에서 일임 그다음에 자문 이렇게 뭐 펀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일임은 내 계좌를 그래 최설리 니네가 운용해 봐봐 하면서 일임 계약서를 쓰고 전적으로 맡기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내 계좌를?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그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뭐 비밀번호 알아야 됩니까? 저희가 그 주식 계좌를 매매하는데 그 입출금은 못합니다. 오로지 이 주식 이 계좌를 최슬리가 맡아서 사고 팔고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증권사 직원하고 3자 주문 확인 동의서라는 걸 고객과 증권사와 저희 3명이 합의를 해야 그 계좌를 일임해서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주문 확인 동의서라든지 그런 계약서 없이 뭐 한다라는 데 있잖아요. 지금 그런 데는 전부 불법 투자 자문 행위를 하는 겁니다. 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계약서에 투자 자문사 아니면 자산 운용사라고 되어 있어야 되지 무슨 컨설팅 뭐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 하이닉스 글 중 인상 깊어서 적어 봅니다. 레버리지 탓, 트럼프 탓, 공매도 탓, 니들 인생에서 유일하게 잘못한 게 없는 건 본인인 것 같다. 계좌는 박살났는데 자존심만 상한 거다. 틀린 것 인정하는데 10초면 되는데 핑계를 만드는 데는 하루 종일이다. 중략. 핑계는 계좌를 복구하지 않는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만이 복구의 시작이다. 남 탓으로 수익 난다는 사람은 없지만 남 탓으로 계좌를 녹인 사람은 수없이 많다. 와, 완전히 정말 뼈 때리는 얘기다,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댓글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계좌 수익률이 이래 보인다고 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남 비난하고 남 탓하고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는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샌프란에 있고 한국에 있는 남편 랩 가입 오늘 했어요.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랩 가입 하셨네요. 울렁증이 나서 주식 계좌도 관련된 어떤 것도 안 보려고 했는데 습관인지 버릇인지 웜의 신박과 모닝 브리프는 넘길 수가 없네요. 요즘은 산악자전거 배우는데 쫄아서 힘들어가면 넘어집니다. 골프도 자전거도 힘 빼는 게 자신감인데 주식도 프로가 아니라서 괜한 파이팅이 망칠까봐 다시 소 키우러 가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서 소 팔았는데요. 소 키울 때는 외면할 수 없었지만 주식은 외면할 수도 있으니 감사하려고요. 네.
우리 최밀턴님들 보면 이 라이팅 실력이 글짓기를 참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신문 기사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배고픈데 곡간 넘쳐나는 영업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0여 년 동안 지배주주 순이익이 300% 가까이 늘어난 회사가 있다. 근데 이 지배주주 순이익이 뭔지 요 얘기가 보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용어 설명이 나오는데 연결재무제표상 순이익 중에서 모회사 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말하는데 자회사를 포함한 전체 순이익에서 비지배주주 몫을 뺀 금액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자회사가 100% 자회사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잡히는 자회사의 매출하고 이익도 100%니까 연결로 잡아도 똑같아요. 근데 자회사로 잡아놨는데 그 자회사가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은 6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40%는 다른 주주의 몫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60% 이상 아니면 그 모회사가 확실하게 이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자회사의 매출과 이익을 100% 연결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연결 재무제표에는 100%로 다 매출과 이익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 지배주주가 100%가 아니라 뭐 60%만 지분을 갖고 있다면 다른 주주의 몫을 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단기 순이익에는 이런 지배주주 순이익에 대한 개념이 없이 연결로 자회사의 순이익을 다 100% 땡겨온 게 그냥 연결 재무제표에 나오는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주주가 좀 다른 주주가 섞여 있을 경우에 그걸 발라서 표기한 게 지배주주 순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0여 년 동안 지배주주 순이익이 300% 늘으면 가까이 늘어났는데 같은 기간 시가총액은 겨우 50%에 그쳤다는 거죠. 회사가 벌어들인 돈과 시장이 매긴 값 사이에 간극이 벌어질 대로 벌어진 꼴인데 국내 대표 의류 OEM 업체인 영업무역 얘기라고 합니다. 행동주의 펀드 쿼드 자산운용이 영업무역을 겨냥한 이유도 이 간극에 있는데 영업무역 보통주 1.7%를 보유한 쿼드 운용은 지난해 10월부터 영업무역과 소통하면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전달해 왔지만 회사 측의 변화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서 최근 57페이지 분량의 주주 서한을 통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합니다. 쿼드 운용은 효율적 자본 배분과 둘째 불필요한 내부 거래 제거하고 일반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보상체계 구축 등을 요구를 했다고 하네요. 자, 영업무역 첫 번째가 이 ROE를 갉아먹은 자본 과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업무역의 고가는 두둑합니다. 문제는 그 돈이 투자나 주주 환원에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 겉으로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처럼 보이지만 쿼드 자산은 이를 여유가 아닌 비효율로 보고 있습니다. 자,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기준 현금성 자산이 1조 5천억이 있고요. 7월 7일 기준 시가총액은 3조 정도인데 이 시총의 40.5%가 현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업무역이 보유한 골드윈, 한진칼 등의 보유 주식 같은 금융자산 한 3,100억을 더하면 1조 8,200억 정도로 불어나게 되고요. 시총의 48.8%이고 시장에서 판단한 기업 가치의 절반 가까이가 이 본업 외의 자산에 묶여 있는 셈인데 쿼드 운용은 쌓아둔 현금 탓에 이 ROE가 구조적으로 하락했다고 지적을 하는데요. 이 ROE는 기업이 가진 자본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Return on Equity라고 하죠. 자기 자본 대비해서 수익률이 얼마인가.
자, 숫자로 보면 명확한데 2014년에 영업무역의 ROE가 14.1%였고요. 자기 자본 100원을 투입해서 1년에 14원의 이익을 냈다는 의미인데 제조업 기준으로 낮지 않은 수익성입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10.4%에 머물러 있고 24년에도 7.6%를 기록했습니다. 이 ROE가 하락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익이 늘어난 속도보다 이 자본이 쌓이는 속도가 빨랐기 때문인데 2014년에 1281억 원이었던 지배주주 순이익은 25년에는 4,922억 원으로 늘었고요. 3.8배 커진 셈인데 같은 기간 지배주주 자본은 9,721억 원에서 4조 923억 원으로 4.2배나 불어났습니다. ROE 계산식에서 자본은 분모에 해당이 되고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익이 늘어도 ROE가 줄게 되죠. 자, 인색한 주주 환원도 ROE 하락 흐름에 영향을 줬다는 게 쿼드 운용의 판단인데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은 회사 안에 쌓인 자본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대표적인 방식이고요. 쿼드는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영업무역의 배당 성량이 평균 12.9%에 머물러 있고요. 배당 성량이. 순이익 100원을 벌어도 주주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돈은 13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쿼드는 글로벌 경쟁 기업 대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고 영업무역의 25년 배당 성량은 18.7%고 한세실업이 41.2%와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영업무역은 2027년 배당 성량 25% 목표를 제시했지만 쿼드는 이를 두고도 동종업계보다 낮을 뿐더러 영업무역의 재무적 안정성을 고려하며 배당 수준은 더 높아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저평가 고착화 논란의 또 다른 축은 내부 거래인데요. 영업무역의 일부 거래가 일반 주주보다 최대 주주 측의 유리한 구조로 설계됐다며 의문을 제시했는데 대표 사례가 방글라데시 소재의 이 시스템 통합 SI 기업 TVL인데요. 영업무역은 25년 1분기 자회사였던 이 TVL 지분을 성내은 영업무역 그룹 부회장과 영업무역 홀딩스에다가 약 1억 2천만 원에 매각을 했고요. 영업무역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연말까지 TVL은 매출이 없고 자본 총계도 마이너스 28억 원으로 자본 잠식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각 직후에는 양상이 달라졌는데 25년 2분기부터 영업무역과 거래가 시작이 됐고요. 25년 TVL 연간 매출은 96억을 기록했는데 대부분이 영업무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보고서 내에서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에 따르면 영업무역은 25년 이 TVL과의 거래에서 기타 비용 95억 2,695만 원을 인식했고요. 또 동시에 영업무역 그룹 옥상옥 지배구조가 내부 거래를 키우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봤는데 성내은 부회장이 50.1%, 성기학 회장이 49.9% 소유의 이 비상장사 YMSA를 정점으로 이 영업무역 홀딩스와 영업무역이 이어지는 구조이고 상장사 영업무역 위에 상장지주사 영업무역 홀딩스가 있고 그 위에 다시 비상장사 YMSA가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YMSA는 영업무역 거래 의존도가 높은데 최근 10년 평균 YMSA 매출의 89%가 영업무역과의 내부 거래에서 발생했고 그룹 최상단 비상장사의 매출 대부분이 상장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나오는 셈이다. 자, 보상 체계도 보기 전에 이 옥상옥 형태의 영업무역 지배 구조입니다. 네, 성기학, 성내연 이분들이 YMSA를 이렇게 100% 소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갖고 있고 이 YMSA라는 비상장법인이 영업무역 홀딩스를 29.39%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따로 16.94, 0.03 해가지고 요 두 개 합치면
47%가 조금 넘게 가지고 계시군요. 영업무역 홀딩스를. 네, 그리고 이 영업무역 홀딩스가 영업무역을 50% 네,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됩니다. 옥상옥 구조. 자, 보상체계도 저평가 고착화의 원인으로 봤는데 일관성 없는 보상체계로 인해서 시장 불신만 키웠다는 지적인데 22년부터 25년까지 이 성부회장의 급여는 11억에서 14억 2,500에서 22억 5천에서 25억 원으로 기록이 됐고요. 같은 기간 영업무역 영업이익은 8,230억에서 6,371억 3,155 5,144억으로 둔화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22년 대비해서 25년 37.5% 줄어드는 동안 성부회장 급여는 127.3% 늘었고 코드 운영이 보상체계와 경영성과 간의 괴리를 문제 삼는 이유입니다. 납득이 어려운 상여 기준도 지적이 됐는데 24년에 성부회장의 상여로 40억을 지급을 했고 상여 지급의 근거 중 하나로 자회사인 이 스캇 관련 중재 진행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비롯해서 여러 평가 기준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는데 24년 스캇이 2,100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적자 전환한 해인데 이 적자 전환이라는 정량적 평가보다 노력이라는 정성적 평가가 상여 근거가 된 꼴입니다. 25년에도 반복이 됐고요. 성부회장이 25년에도 33억 상여를 받았고, 네. 근데 스캇은 25년에도 1,297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냈다고 합니다. 코드는 지배주주와 전문 경영인의 보수 격차도 지적을 했는데 지배주주와 전문 경영인 보수 격차가 가장 큰 기업 집단이 영업무역 그룹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2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성 부회장의 보수 총액이 58억인데 반면 이민석 영업무역 사장의 보수 총액은 6억입니다. 한 10배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코드 운용 관계자는 RSU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보상 체계를 도입하고 지표 중심으로 RSU를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고요. 또 영업무역 측에다가 7월 31일까지 답변을 요청한 상태인데 영업무역 관계자는 답변을 위해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가 제법 많습니다. 제법 많은데 이 상장을 했으면 이 기타 주주에도 이제 동일한 대우를 이제 받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렇게 홀딩스로 만들어 놓고 계속 대대손손 이제 기업을 지배하는 구조로 가는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대대손손 하는 거는 좋은데 네, 그 성과가 골고루 소액 주주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게끔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보통은 그 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장을 시켜놓고 이렇게 홀딩스 구조로 해서 하다 보면 주주 환원은 할 필요가 없고요. 계속 이렇게 급여로 상여금으로 대대손손 이제 받으면 되다 보니까 그런 구조다 보면 주주 환원이 안 되잖아요. 주주 환원이 안 되다 보니까 돈을 아무리 벌어봐야 주주한테 돌아오는 몫이 없다 보니까 디스카운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PBR이 0.3밖에 안 돼, 0.2밖에 안 돼.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잖아요. 주주 환원을 안 하는데 회사가 돈 벌면 뭐합니까? 그리고 그 돈은 대대손손 대주주 일가의 몫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럼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못 올라가고 4조짜리가 PBR 0.25, 1조의 평가가 되면 상속세도 낮아지잖아요. 그죠? 4조짜리를 상속하면 2조를 내야 되는데 1조짜리를 상속하면 5천억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 모든 걸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4조짜리 회사가 8조가 됐다. 그럼 8조에 대한 세금 50% 하면 4조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너무나 이 당연한 게 대주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주가를 누리려고 할 수밖에 없고 누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그냥 주주 환원 안 하고 그렇게 대대손손 상여금하고 이런 걸로 계속 받으면 됩니다.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식의 전문 경영인 체계로 가고 이사회는 주주 가치 극대화로.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상속세를 낮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PBR 기준으로 원래 비상장에서는 순자산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는데 상장사는 시총 기준으로 매기다 보니까 그래서 4조짜리가 1조에 거래되는 게 대주주한테 되게 유리하잖아요. 이 부분을 완전히 개선시키려면 PBR 1배 이상에 거래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PBR 2배에 거래되고 3배에 거래되고 하면 세금을 훨씬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액주주들은 좋잖아요.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 상속세 기준은 PBR 기준으로 PBR 1배도 안 되는 기업들은 뭐 50% 계속 때려버리면 되고요. 50% 때려도 4조짜리가 1조에 거래되고 있으면 뭐 50% 때려도 나는 1조에 거래해서 5천억만 낼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속세를 대폭 낮춰가지고 PBR 1배 넘는 경우에는 30%만 하라는 거죠. 증여 상속을. 그러면 대주주 입장에서 어차피 주가가 4억이 1조짜리를 4조 만들고 5조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평가돼서 세금을 30% 내더라도 내가 먹는 몫이 되게 크잖아요. 주식 평가 이익이 엄청 커지니까. 그래서 뭐 그 안에서 이래 상여금으로 이렇게 직원들 눈치 보면서 돈 빼는 것보다 빼먹는 것보다 그렇게 아예 주식 시총이 커져서 최근에 최태원 회장님 얼마나 뭐 어깨 펴고 다닙니까, 그죠? 하이닉스가 돈 잘 벌고 그러면서 주 SK도 자사주 소각해버리고 하다 보니까 주 SK 시총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내가 갖고 있는 회사 시총이 60조인데 내가 거기서 20% 갖고 있으니까 뭐 12조 이런 식으로 모두가 해피하게끔 가려면 이런 형태의 기업이 많다 그랬잖아요. 화가 없애려면 상속세랑 증여세를 PBR 기준으로 해가지고 30% 수준으로 이렇게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뭘 주주 환원을 해라 해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안 하게. 호재도 많은데 바이오 소외 이유가 있다. 도저히 모르겠어요. 펀더멘털은 이상 없고 오히려 호재도 많은데 왜 이렇게 소외되는 건지 한 바이오 투자업계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코스피가 9천을 넘어서며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사이에 코스닥 헬스케어 섹터는 정반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KRX 헬스케어 지수가 올 들어서 20% 이상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같은 기간 2배 이상 뛴 코스피와 큰 대조를 이뤘고 코스닥 지수도 반도체 종목의 활약에 힘입어서 30% 가까이 상승했지만 헬스케어 섹터만큼은 그 온기를 전혀 나눠붙지 못했다. 이 기사가 이 7월 8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근데 기사 내용이 좋아서 가져왔고요. 증권가에서는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의 소외 현상을 실적이나 기술력이 훼손된 결과가 아니라 단순 자금 흐름에서 밀려난 결과로 진단하는 시각이 우세한데 펀더멘탈은 견고한데 수급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자, 올 상반기 국내 바이오 제약 기업들의 이 R&D 성과는 풍성했습니다. 가장 눈에 띈 게 알테오젠이었고요. 미국 머크와 기술 이전 계약을 맺고 히알루로니다제 기반의 피하 주사 SC 전환 기술 알타 B4를 키트루다 SC 제형에 적용시키며 코스닥 대장주 자리로 굳혔죠.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뮤노반트에 기술 수출한 항 FcRn 치료제
아이메로프루바트가 난치성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 이상 중간 분석에서 ACR 20, 50, 70 반응률이 각각 72.7, 54.5, 35.8을 기록하면서 계열 내에서 최고 이 베스트 인 클래스 가능성을 입증을 했습니다. 자, D&D 파마텍은 메쉬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치료제인 자보페그두타이드 DD51의 임상 이상 48주 조직 생검에서 핵심 조직 확정 평가 지표 3가지 모두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고 5월 발표했고요. 이 소식에 회사 주가가 당일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통상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전체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운데 오히려 뒷걸음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네, 첫째, 자, 3가지를 꼽는데 첫째 신뢰 붕괴입니다. 발화점은 코스닥 대장주인 이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이 머크의 키트로다 SC 전환 기술을 라이센스했고 시장은 순매출 대비해서 로열티율을 4에서 5% 추정하면서 기술 가치를 15조 원 정도 평가했거든요. 그러나 알테오젠은 이 추정치에 대해서 별다른 정정 없이 침묵을 했고 정작 로열티율은 2% 이 파트너사인 머크가 지난해 3분기 보고서에서 먼저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그전에는 한 4에서 5 추정했었는데 알테오젠이 이를 인지하고도 2개월 넘게 시장에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투자자 기만 아니면 IR 무능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주가는 지난해 11월 52주 신고가 56만 9천 원 대비 3월 말에 35만 4,500원까지 밀리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도 4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알테오젠이 대장주 자리에서 물러난 직후에 그 자리를 이어받은 게 삼천당 제약인데 비만약계의 알테오젠으로 불리면서 3월 20일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오른 삼천당 제약이 미국 파트너사와 체결한 1억 달러 규모 라이센스 계약을 공시하면서 10년간 15조 원 매출을 전망했지만 계약 상대방과 주요 조건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3월 말에 118만 4천 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R&D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 속에 고점 대비 절반 아래로 주저앉았고 대장주 두 곳이 연이어 부실 공시, 정보 비대칭 논란에 휘말리면서 바이오 섹터 전반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흔들리고 피로감이 커졌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김성민 미래 애널리스트는 지난 6월 발표한 모두가 바이오 반등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보고서를 통해서 삼천당 제약 신뢰도 하락 및 주가 급락과 알테오젠 로열티 비율 공개에 따른 기대치 조정 등 부정적 대내 이슈가 누적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고 진단했고 그는 이어서 6월부터 섹터 펀더멘털에 긍정적인 이벤트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미약품, 오스코텍 등 국내 업체들의 라이센스 계약도 발생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빅파마들의 딜 트렌드에 맞춰서 국내 업체들의 R&D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약세 이유는 반도체 랠리에 따른 수급 쏠림이고요. 삼전닉스를 위시한 반도체 대형주를 축으로 급등하는 국면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으로 국내 기관 외국인 자금이 쏠렸죠. 반면에 R&D 성과에 기댄 바이오 업종은 기다림이 필요한 자산으로 분류되면서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연간 수백조 원의 영업이익이 확실시되는 반도체주가 실적 장세를 이끌면서 실적이 상대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은 바이오 종목들이 소외됐다는 분석입니다. 자, 셋째는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품 출시로 인한 고위험 투자 자금의 이동인데 자, 올 상반기 증권가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삼전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와 ETN이 국내 증시에 처음으로 상장한 건데 AI와 반도체 투자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삼전닉스의 일간 변동률을 2배로 추종하는 이 고위험 상품 출시가 수급의 블랙홀이 됐고요.
5월 27일 18종의 관련 상품이 한꺼번에 상장된 첫날에는 거래대금이 10조 4,180억 원을 기록하면서 거래가 폭발했고요. 이후 사흘 만에 28조 원에 달하는 돈이 몰렸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를 위한 사전 의무 교육을 수료한 투자자는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자금은 상당 부분 기존 반도체 ETF와 코스피 지수 ETF를 팔아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험 선호형 자금이 익숙한 대형주 배수 배팅으로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바이오 섹터로 흘러갈 여력이 그만큼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림이 최근 1년 한국거래소 헬스케어 지수의 차트이고요. 자, 그러면 하반기에 반등이 가능할까?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주를 이루는데 산업 전반의 펀더멘털이 견고한 데다가 국민성장펀드 대규모 투자 집행과 블록버스터 특허 만료에 대비한 이 빅파마 사업개발 지속 등 호재도 적잖기 때문입니다.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 성장세는 수치로도 확인되는데 지난 6월 29일 발표한 올 1분기 상장 바이오 헬스 기업의 동향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1분기 매출 총액은 9조 4,6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증가했고요. 수출액은 4조 1,000억으로 16.7% 늘었습니다. 자, 1분기 영업이익률은 19.6%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2.1%포인트 상승했고 연구개발비도 같은 기간 18.5% 증가한 1조 400억 정도 됐습니다. 연구개발 인력도 한 8,000명, 전체 근무 인력은 4만 8천 명으로 3에서 4% 늘었고요. 실적은 물론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와 채용도 건실하게 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김은희 바이오 협회 팀장은 기업 성장 속도는 다소 둔화됐지만 수익성 개선과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연구개발 성과의 조기 사업화 여부가 기업 성장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성장펀드를 위시한 정책자금의 대규모 유입은 올 하반기에 가장 기대되는 반등 트리거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정책펀드이고요.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에 올 3월 반도체 팹리스 기업 리벨리온에다가 2,500억 원을 직접 투자하면서 1차 메가 프로젝트를 마무리했고요. 4월에 발표된 2차 메가 프로젝트에서는 바이오 백신을 포함해서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소버린 AI 에너지, 새만금 등 6개 분야로 투자 범위를 넓혔습니다. 글로벌 임상 3상 단계 기업의 데스밸리를 국가 자본으로 지원한다는 방향이 명시되면서 비티젠, SK바이오사이언스가 투자 대상에 선정이 됐는데 이어서 리가켄 바이오까지 트랙 A 직접 투자를 받으면서 바이오 섹터에 대한 정책 신호는 한층 뚜렷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성장펀드가 바이오 주가 상승보다는 하락을 막아주는 지지대 역할에 더 가까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서근희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국민성장펀드의 바이오 섹터 자금 집행 여부는 단기 수급 변수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이는 정책 목적의 국내 기관 수요로 밸류에이션 멀티플의 확장보다는 하방 방어 효과가 기대된다고 짚었고요. 자, 업계에서는 하반기 호실적을 자신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전태현 알테오젠 대표가 지난 6월 20일 샌디에고에서 열린 바이오 USA 2026에 참가해서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2건의 계약을 체결했고 추가로 몇 건은 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수와 규모 면에서 올해가 지금까지 중 가장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고요. 악재도 있는데 국내외 금리 상승에 따른 이 바이오텍 밸류에이션 악화가 대표적인데 바이오는 당장의 이익보다 먼 미래 현금 흐름에 기대는 대표적인 성장주다 보니까 금리가 오르면 할인율이 높아져서 기업 가치가 깎이고 적자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도 커집니다. 실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급격한 긴축에 나선 2022년 KRX 헬스케어 지수는 연간 30% 넘게 급락하면서 코스피 하락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 방향성이 명확해진 것이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돼서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고도 하고요. 다만 금리 인상폭과 속도는 바이오 투자 심리를 저하하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미 애널리스트는 하반기에 이 제약 바이오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는 대사 이상 지방 간염, 메쉬, 알츠하이머를 포함한 중추신경계 CNS, 비만 치료제를 꼽았고요. 특히 한미약품 비만 신약, 리가켄바이오의 ADC, 알테오젠의 SC제형 전환 기술 등은 기술 수출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하면서 다국적 제약사들이 특허 만료와 약가 인하, 관세 이슈 등으로 미뤄왔던 의사결정을 다시 내리고 있고 이들의 사업개발 흐름에 맞춰서 국내 기업들의 기술 수출과 임상 데이터, 이벤트도 하반기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네, 주황색이 코스피 차트고 회색이 코스닥, 초록색 제약바이오가 제일 밑에 많이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